그 1792년 이 만인소 운동이라는 그 하나였던 운동을 통해서 드러난 이네들의 어떤 생각들을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소 운동은 조선시대 때 되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소라는 어떤 그 조선의 문화는 왕에게 직보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사실은 서양하고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그 상소를 왕에게 직접 올릴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왕을 비판하고 또 어떤 정책을 비판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이 동양, 특히 이제 중국이나 우리 한반도 같은 게 이미 고려 때부터도 충분히 그런 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던 문화가 일반 유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려고, 그게 지금 만인소 운동은 1792년쯤 되면 최초로 10,000명 이상이 연명해서 왕에게 청원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4년까지 조선시대에서 총 7번의 만인소가 올라가요, 왕에게.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 연명한 만인소가 올라가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전부 영남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이유도 되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원오로는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그 정책을 비판하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호도 이미 제하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단 한 번도 만인소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1881년 전체 어떤 그 일제의 어떤 그 서세동점 시기에 올렸던 만인소에 대해서 동조하는 상소가 올라오는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상소, 그럼 되게 유명한 게 최익현의 지부상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10,000명 이상 연명한 상소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영남에서만 7번의 이 상소가 올라왔을까? 이 얘기가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거고요. 여기에는 아마 이제 제가 몇 번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퇴계학이라는 퇴계 선생이 남겼던 어떤 이런 어떤 유언들이 실제로 어떤 삶이나 사건들을 만났을 때 이런 방식으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걸 준비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논문도 몇 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강연자로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792년 만인소 얘기를 조금 아주 디테일한 얘기부터 조금 해보면서 이게 얼마나 흥미롭고 얼마나 재밌는 사건인지를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92년 이게 음력 윤 4월 17일입니다. 제가 4월 17일이 아니고요. 윤 4월 17일이었는데요. 이 이제 하회마을에 사는 원래 본명은 유태자였죠. 유태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정조 임금에 의해서 유의자로 이름을 바꾼 학사 유의자 선생의 기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 천일록이라는 기록이 유의자 선생이 쓴 건지 아닌지는 아직도 학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아마 학사 유의자 선생이 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의자 선생의 어떤 기록을 보면 음력 윤 4월 17일 날 이제 유의자 선생이 지금 여러분들 하회마을에 가면 북촌댁이라는 화경당이라고도 하고요. 북촌댁이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아마 그 집이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형태의 집은 그 2대 뒤에 지어집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때 이 유의자 선생이 집안에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머뭇하는 모양새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유의자 선생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그 동네에 이렇게 약간 돌림병에 좀 조짐이 있어서 봉사암이라는 이렇게 산에 피해서 도망가 있었다가 그 전전날 이제 백부였던 유종문 선생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급하게 내려와서 어머니를 뵈려고 들어가다가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 그 기록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못 들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한 두세 달 만에 보는 아들이 바깥에서 쩡쩡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제 유의자 선생이 22인가 4인가 이 정도 됩니다, 연세가. 아주 젊은 청년 유의자 선생을 보고 어머니가 니 왜 그러고 있노?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집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사태들이 있으니까 왜 내려왔나? 라고 물으니까 유의자 선생이 제가 지금 한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듣기도 전에 이미 유의자 선생님의 어머니께서 펑펑펑 눈물을 흘리십니다. 실제로 이 기록은
나중에 왕의 눈물과 대비될 정도로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눈물로 아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 이게 유의자선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영남 유림들이 한양으로 출발하기 전날에 아마 광경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정조로 알려진 이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세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이산이 1776년에 왕으로 즉위했을 때 영남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뭔가 가능성을 좀 엿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남이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장희빈의 죽음 이후로 영남이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어떤 그 밀려나는, 우리가 뭐 그걸 영남에서는 대출척이라는 말 쓰니까 되게 싫어하시는데요. 경신 대출척 뭐 이런 거하고 또 장희빈의 죽음 이런 거 연관되면서 중앙에서 영남이 완전히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100년 가까이 중앙정계에 진출을 못하고 있던 영남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이산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은 반드시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기원오론에게 물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오론에게 묻다 보면 영남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시금 기회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 1776년에 그 안동의 유생이었던 이도영과 그의 아들 이영훈이라는 분이 무도한 기원오론을 척결하시라는 상소를 올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권력이 바뀌어도요, 왕은 바뀌어도 권력은 어떻게 돼요? 안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그 이사는 자기 할아버지였던 정조하고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몰랐던 영남에서 열심히 해서 올렸다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역모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처형의 여파는 어디까지 가냐면 안동의 그 당시에 격이 북격이었습니다. 안동부였는데 안동현으로 추락되고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회복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저걸로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건을 안동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4월인가 5월 달에 올라갔는데 7월 달까지 이어지면서 안동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소를 16년이 지나서 아들이 또 올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가면 죽을지 살지 돌아올지 못 올지 한양으로 가는 길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모든 영남 유생들이 그렇게 출발하고 있는 게 어때요? 안 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한 달 전쯤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조 임금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즉위한 지 한 16년쯤 됐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모든 사형에 대한 언단은 누구에게서 떨어져야만 가능하냐면 왕명이 아니면 사형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어떤 사법 처리에서 왕이 최종적으로 형조의 어떤 적을 받아서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형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도영과 이영훈에 대한 사형을 정조 스스로 아마 그렇게 하라라고 허가했을 겁니다. 윤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죽음을 신원해달라고 올린 상소에 대해서 자기는 죽음으로밖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 정조로서는 16년 동안 그야말로 절체부심하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출 출신들의 어떤 저것도 만들어내고 또 중앙에 있는 그 기호 건기남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핵심이 누구예요? 번암 최정원의 임무를 통해서 자기 어떤 화성도 축조하고 또 이제 그 자기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도 일정 정도 그 세자의 칭호를 다시 복위시켜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되게 굉장히 왕권이 강해졌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 요 일이 있기 한 4년 전인 1788년쯤 되면 드디어 번암 최재공이 우의정으로 등극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정조가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어떻게 해요? 정성에 임명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정조는 이제는 뭐가 필요해졌어요? 번암 최재공하고 자기를 실제로 밀어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자기를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여전히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기원오론에 대한 원망과 그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벽파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고 자기를 새롭게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남인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게 그 당시까지 기호 남인들 기호에 있는
건기 남인들 중심으로 그런 세력들을 쭉 이루어 왔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1791년에 진산 사건이라고 해서 천주교 관련 사건하고 연계되면서 건기 남인들이 박살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조로서는 이제는 영남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이 영남을 신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옥천 조덕령 스님하고 그 상주에 있는 황익재 선생에 대한 신원을 단행해 줍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잘 아시는 무신란 때 그 영남에서 굉장히 어떤 영남이 일정 정도 이제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 모든 소모사라든지 영남의 어떤 의병들이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무신란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이 두 사람 계속 그 기원으로부터 공격받고 실제로 두 분 다 이렇게 저거 가다가 귀양 가다가 끝까지 신원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분을 신원해 준다는 것은 무신란에 대해서 영조가 내렸던 영남 전체가 역향이라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작업들이 이미 그 전에부터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선행 작업들을 쭉 마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를 하냐면 1792년 3월 말쯤 되면 그 규장각의 각신이었던 이만수를 불러서 이제는 영남에 가서 영남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영남을 대표하는 문신 두 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오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옥산서원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퇴계선을 모시고 있는 도산서원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거기에 대한 치제문은 내가 직접 지어주겠다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도산서원 갔을 때 지금까지 그 천주학이나 이런 어떤 다른 사특한 학문하고 엮이지 않은 정학을 지켜왔던 영남 선비들에게 문을 열어서 뭐를 치라냐면 별시를 치라고 명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별과 시험입니다. 이게 음력 3월 20 며칠인가요?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날 보면 영남에서는 7,20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식구만 3,600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7,600장 정도가 7,600명 정도가 시험에 참여했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했어요? 대권 노비들이나 또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 하면 아마 도산서원 자체가 수만 명으로 들끓었을 겁니다. 나중에 정조는 이 보고를 받고 그렇게 기분 좋아합니다. 한 10,000명이 넘게 모였고 식권이 3,600장이나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직접 과거 시험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장 전체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차상을 받은 두 분에 대해서는 바로 회시에 직부시킬 정도로 시험을 기분 좋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남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이게 뭐예요? 영남에서 영남인을 대상으로 한 영남 남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과가 치러졌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 100년 동안 어때요? 왕의 눈이 한 번도 영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제는 영남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제는 영남도 드디어 영남 남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까요? 이 시험 자체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남을 향하지 않았던 임금의 따뜻한 시선이 영남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떻겠어요? 노론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호벽파 입장에서 보면 잘 지내왔고 잘 견제하면서 왕을 이렇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지켜왔는데 이게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점점 왕이 어디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영남 남인들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도산별과를 통해서 회시에 직부되거나 혹은 그 당시 어떤 세력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때 노론벽파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어떤 그 위험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해필이면 그 당시에 이제 사관은 정원으로 있던 사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왕에게 이렇게 직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사관원에 있던 그 정원 유성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이 유성안은 지금도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기호벽파 강골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보면 조덕민 선생이나 황익재 선생을 신원하려고 정조가 노력했을 때도 굉장히 강하게 어떤 반대 상소를 올렸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이때도 자기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상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광대가 임금의 행차 앞을 왔다 갔다 하고요. 또 기생과 악공이 궁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다라면서 왕은 사치하지 말고 또 경연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경고를 내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 상소 내용하고 지금 유성안이 올린 상소의 의도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성안은
제가 이걸 주로 도산서원에 이렇게 오셨을 때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유성안의 기본 속뜻은 뭐냐면 전하께서 지금 거래하시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의도로 올린 거예요. 이게 전혀 내용과 상관없는 그런 견제상소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상소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중앙정계나 혹은 성균관에 가 있던 많지는 않지만 영남 인사들 같은 게 어떻게 했어요? 예, 이제 화가 발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해필은 근데 이때 유성안도 뭔가 문제되는 상소를 올려요. 그 당시에 지금 왕께서는 요즘 들리는 소문에 경연도 잘 안 나오고 하시면서 이게 목에 매여서 밥도 못 먹는다면서요 라는 문구를 올리게 되는데 이게 사도세자를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상소에서 사도세자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임금에게 올리는 흉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소에 써서는 안 될 용어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성환이가 그걸 올리니까 이게 기호벽파 입장에서 이걸 옹호해주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조금 죽이기 위해서 기호벽파에서 어떤 노림수를 많이 쓰냐면 빨리 그냥 채직시켜버리고 빼내고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상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상소를 본 영남남이나 보남 최재공이 길렀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굉장히 강하게 유성안에 대한 그 비판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처음에 이렇게 왕이 이제 상소를 받아보고 약 한 9일쯤 뒤에 최초의 비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최초의 이제 그 반대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하루에 적어도 4-5통씩 계속 유성안에 대한 비판 상소가 올라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성안을 계속 두둔하고 나섰던 같은 사가는 정은이었던 그 윤구종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동릉의 별검으로 있으면서 어디를 해령을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말을 내리지 않는 사건이 들켜지게 됩니다. 이게 유성안하고 되게 친하다는 이 윤구종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왕이었던 경종의 단위왕후 심씨의 능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종도 어때요? 기원오론회에서 자기 어머니가 희빈장 씨가 어때요? 독살당하는 사형을 받는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왕이었고요. 또 기원오론벽파에서 정조는 어때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종의 비에 능해서 경종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이런 역모 섞인 윤구종의 사건을 보고 바로 역모로 패줘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모든 어떤 상소의 분위기는 윤구종과 똑같이 누구도 처벌하라, 유성안도 처벌하라는 상소들이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소식이 영남에서 윤 4월 2일쯤 봉화 3개 서원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봉화 3개 서원은 여러분들 충재건벌성을 이렇게 배양하고 있는 서원인데 이 3개 서원으로 내려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영남 인사로서 중앙정계에 진출한 몇몇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수장이었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김한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홍문관 교리로 막 이렇게 해서 홍문관의 성진인데 제가 갑자기 관직이 생각이 났는데 그걸로 승진이 막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문관에서 관리가 내려와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니까 이게 중앙정계가 지금 난리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 뒤에 성균관에서 재학 중인 한 10명의 어떤 그 영남 인사들이 모여서 다시 이 얘기를 봉화 3개 서원으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동일하게 상주에 있는 도남서원에도 이 같은 사안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중앙정계가 기원오론을 향해서 빗발치는 상소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영남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소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권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영남 입장에서 보면 연명을 통해서 정말로 목숨을 건 상소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윤 4월 10일 날 3개 서원에서 도회가 치루어지게 되고 윤 4월 17일, 18일이 되면 풍기에 있는 풍기한계에서 모여서 이제 조령을 넘는 걸로, 중령을 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 유희자 선생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입니다. 아마 이 풍기한계에 모였던 모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길을 지금 이제 넘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요.
풍기한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그 성균관 앞에 가면 그 지금 그 해화 로타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가 이제 그 성균관에서 쭉 나와 있는 그 뭐죠? 그 성균관 그 동네입니다. 이렇게 성균관 그 제가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났는데 예, 반촌입니다. 그 반촌을 쭉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반촌에 이제 소청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며칠쯤 걸릴까요? 영남에서. 옛날에 황예일 선생이 풍계에서 출발해서 정상적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 8일쯤 걸립니다. 8일쯤 걸리는데 윤 4월 17일, 18일, 19, 20, 21일 날 되면 반촌에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히 빠른 분들은 3박 4일, 또 조금 길게 가셨던 분들은 4박 5일 만에 들어갑니다. 예, 중간에 남한강을 타고 올라가는 고개 한 90km쯤 하루 만에 주파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보통 한 4, 50km씩 계속 걷습니다. 아마 그 당시가 윤 4월 17일이니까 이게 보니까 양력으로 한 6월 7월쯤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걷다가 아침 먹고 또 가다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한참 더 가서 이렇게 숙소에 들어가는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하루에 최소한 11, 3시간씩 이렇게 걸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도 이유 선생의 말은 가다가 퍼져갖고요. 하루 지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만큼 전격적인 어떤 그 행진을 통해서 4박 5일 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균관 앞에 소청을 차립니다. 사현사동이라 그래서 그 숙종 때 만들었던 곳, 사현사를 모시는 곳, 그 동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아마 설치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원래는 소들을 보통 뽑아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한양에 있던 어떤 그 영남 유생들이 우리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올릴 거니까 이 소도 문제는 올라와서 정리를 합시다라고 해서 이제 26분의 이제 영남 유림들이 먼저 올라오고요. 또 한양에서 한 10대분이 기다려 이 소회가 36분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36분이 소회를 해서 제일 먼저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은집 선생이 뽑혀요. 성은집 선생이 소도로 이제 뽑혔는데 근데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왕명으로 그 전에 진상 사건이 있어 놓으니까요. 이게 관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명상소하는 것을 계속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명상소를 왜 금했냐면 진상 사건 때문에 이 영남 남해를 공격하는 기원 오래냈던 연명상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올리지 마라고 해놓으니까 근데 그 사건을 올리지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관리들의 연명상소는 올리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집 선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어디 현감인가를 그 전에 지냈고 또 집행거설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도로 관직에 있는 분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영남에서 다시 재논의가 이루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이 논의는 행여라도 관직을 탐하거나 혹은 어때요? 이후에 어떤 그 후과를 노리고 새로운 어떤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는 게 뭐냐 하면 순수 유생상소로서 이걸 올려가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관직이 나아가지 않았던 유학, 다시 말하면 장보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산 이상경 선생의 조카였던 그 이유 선생이 이제 소도로 다시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니까 소청을 하나 차리면 예산이요. 우리 종이를 이렇게 종이값 지불하는데 최초 종이값이 25장 정도 지불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괜찮은 기와집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그 당시 이제 제가 전체를 추산해 보니까요. 예산이 우리 돈으로 이렇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한 몇 억 이상이 드는 어떤 소청 운영 경비가 나오게 될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경비와 이런 것들은 어때요? 계속 지역에 있는 봉화, 삼계서원 또 도남서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인 어떤 그 지원과 또 물품을 보내고 또 연명받은 사람들을 올려보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4월 10일 날 제가 봉화에 있는 삼계서원에서 도회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소가 음력 4월 24일 날 올라갔는데 이 중간에 서울 한양 가는 시간이 한 4, 5일쯤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영남에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연명을 받아서 서울에 올라간 사람은 개나리 보침 넣어주고 해서 그걸 한양에 닦아서 펼쳐서 쭉 같이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을 거치는데 그 짧은 며칠, 4박 5일, 한 3, 4일 정도 되는 상간에 10,000명이 넘는 연명을 받아냅니다. 그만큼
이 영남이 어때요? 네트워킹이 정말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 보면 4월 10일 날 도회를 하고 그 도회 결과 가장 먼저 어디 보고냐 하면 도산서원에 보고를 합니다. 도산서원에서 윤 4월 13일이 되면 바로 도산서원 전체 윤명명부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돈을 5냥인가를 보내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아마 모든 서원들이 그런 작업들을 했을 거고요. 병산서원도 그런 작업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서원들에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올라간 게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상소문을 완성하고 나니까 총 1057명의 연명 상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추정컨대 100m가 넘었을 걸로 보이고요. 아마 무게도 10kg 이상은 됐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 종이 질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상소를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일 중간에 나오는 가장 피 흘린 용어가 이렇게 납니다. 발을 싸매고 조령을 넘어 피를 토하며 상소를 올립니다. 라는 말로 상소문이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소도 기원 오론의 방해가 정말 심합니다. 안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요. 그 당시에 관료들의 연명상소는 왕이 받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못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유생들의 연명상소는 받되 영조 때부터 반드시 뭐를 받도록 되어 있냐면 근실, 이게 이제 우리 번역하면 삼가 살펴보았습니다라는 정도의 의미예요. 이 근실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근실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상소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된 나라입니다. 상소를 계속 왕이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나라인데 유생들이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근데 모든 유생들이 다 상소를 올리게 되면 어떨까요? 왕 입장에서 보면 상소받다가 일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쯤 되면 이걸 좀 걸러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다 명을 하냐면 성균관에 가서, 성균관에 보면 성균관의 그 유생들의 대표가 장이들 있지 않습니까? 동세제 장이들이 있는데 이 장이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그 성균관 유생의 대표라기보다 뭐예요?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국 유생들 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걔한테 가서 이거 우리도 보았으니까 왕께서 보셔야 됩니다라는 근실이라는 사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상소 내용이요, 뭐 짐작하시겠지만 당연히 유성한 처죽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기원 오론에 혁파에 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영남 남이는 목숨을 걸까고 되어 있다는 상소 내용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생 대표인 동서재 장이가 받아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관직도 없는데 근실하려고 그러니까, 아마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원 오론 측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압박들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동제장이나 아이고 저 안 되겠는데 우리 서제장이한테 가보십시오. 서제장이는 사인 안 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실 받지 안 하고 이렇게 상소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태가 됐고요. 당연히 그 문 앞에 가니까, 도나문 앞에 딱 들어가니까 수문장은 어떨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근실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근실 받지 않은 상소는 올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유생 상소가 아니면 근실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1057명 안에는 유생 아닌 굉장히 많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상소를 가지고 올라갔던 김한동성이 꾀를 내요. 어떻게 내냐면 제일 처음에는 정조한테 자기는 상소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관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성균관 교리에서 뭐 저걸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소가 올라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정조에게 자기가 직접 성정을 해서 상소를 올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아마 새벽 한 7시쯤 아마 도나문 앞에 엎드렸던 걸로 봐요. 시간이 아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언제쯤 이제 문이 열리냐면 저녁에 한 6, 7시쯤 되니까 그 김한동생의 상소를 받아본 정조가 알았다라는 비단만 내립니다. 너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지금으로 치면 한 6시 조금 넘은 시점 저녁, 그러니까 아마 하루 종일 도나문 앞에 엎드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10,000명이나 연명한 것 같으면 근실한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사실 이후로 영남에서 계속 만인소를 올리는 것도요, 근실을 피하기 위한 용도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어떤 단행을 하냐면 내가 직접 희정당에 가서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우리 상소 올리는 과정이요, 상소를 봉입하십시오라고 하면 소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업무보는 같이 이렇게 업무보는 뭐 사무장쯤 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저 도감이나 이런 분들이 직책이 돼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성정원에 넣으면 성정원에서 상소 개요하고 이런 걸 간단하게 적어서 왕에게 상소가 들어갔다고 들어가면 왕이 그 상소 내용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한 비답을 문건으로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선시대 상소는요. 근데 왕이 직접 듣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통은 직접 들을 경우도요. 보통 뭐 사무보는 직무공간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그냥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정각이 아닌 이제 자기가 뭐 좀 쉬기도 하고 또 정조임금이 실제로 이제 그 업무도 보고 했던 공간이 희정당이라는 공간인데 그쪽으로 직접 데리고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영남 유생들이 좀 어리벙벙해서 소도하고 그다음에 또 도감 몇 분하고 또 상소물 지은 분만 이렇게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명이 다시 떨어집니다. 앞에 엎드린 모든 유생들 다 들으라고 합니다. 전체 조선시대 역사에서 상소가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를 저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소를 읽기 시작하는 시점쯤 되니까 날이 어두워집니다. 아마 대략 뭐 한 8시쯤 넘었겠죠. 그죠? 여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예, 그렇게 해서 날씨가 어두워집니다. 상소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정조임금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록에는 임금께서 목이며 말을 잊지 못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자성이 쓴 기록에 보면 그야말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조임금은 엄청난 교육을 받았겠죠. 그죠? 왕제 교육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이지 않는 노력도 엄청 했을 겁니다. 아마 왕의 눈물이 기록되어 있는 케이스를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실록을 통해서. 근데 이날 정조는 그야말로 펑펑 웁니다.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건 20년 조금 더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영남 유림 10,000명 이상의 연명한 상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를 신원해달라는 상소 앞에서 아마 왕 정조라는 어떤 그 왕 직책보다도 뭐가 더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아들 이산으로서의 아마 마음이 더 크게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간 상소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영남 만인소 운동입니다. 물론 이 상소는 아쉽게도 바로 적극적인 정책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그 비답은 왕의 눈물까지 담긴 비답이 그대로 내려집니다. 그런데 유성화는 여전히 살아있고 또 기원오론의 벽판은 안 깨지니까 영남에서는 두 번째 상소를 다시 준비해서 올리고요. 두 번째는 만 한 300명 정도가 연명 상소가 올라가요. 그런데도 안 바뀌니까 다시 세 번째 상소를 올릴 때쯤 되니까 정조임금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야, 자꾸 그 기원오론을 지금 바로 이렇게 쳐낸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상소가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고 정조가 이제 그만 고향으로 내려가라 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 번째 상소까지 준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상소는 봉입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이런 상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실천 행동, 이게 제가 어디서만 나왔다고요? 영남에서만 나왔다. 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라는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유자성이 쓴 천일옥의 기록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천일옥의 기록도 있고 또 금방 선생이 쓴 기록이 1933년에 활자본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천일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동 선생이 쓴 그 일기도 있고 소도 이웃 선생이 쓴 일기도 있는데 제가 그걸 검토해가면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소외당한 영남 100년의 역사에 대한 회복 운동이 진행되고요. 특히 이네들이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왕을 능멸하고 지금 왕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정통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유교적 어떤 이념하에서 왕권을 제대로 회복하려고 했던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그 1792년 윤 4월 27일 올라간 요 상소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로 총 7번의 만인소가 올라갑니다. 잠깐만 그 면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1823년에 올라간 서울철폐 만인소인데요. 요거는 서울들이 올린 겁니다. 근데 요게 영남이 꼭 올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구에서 시작돼서 전국운동으로 펼쳐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남에서 계속 만인소 올리는 걸 보면서 아마 그 서울들이 우리의 어떤 그 신원을 좀 신문을 철폐해달라라는
어떤 그 만인소를 올렸던 걸로 보이고요. 그 당시 9,996명의 서얼들이 연명해서 올린 상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실록에만 기록되어 있어서 나머지 어떤 기록도 좀 없는 상황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신분 철폐를 위한 노력들의 상소가 남아 있었다면 지금도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올라간 게, 요거는 지금 실물이 남아 있습니다. 1855년에 이제 올라갔던 요건데, 요거는 그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지 120년, 그러니까 20주가를 맞이해서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고 이모의를 다시 밝혀달라. 그래서 1792년 만인소를 이어서 다시 올린 상소입니다. 이때 이제 만 94명이 연명을 했고요. 지금 요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요 폭이 1.1m고요. 길이가 96.5m에 16km쯤 됩니다. 아마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으로는 등재가 되어 있고요. 아마 내년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국내 후보가 통과하면 아마 2027년에 여기 이제 그 국제 목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성원 철폐령을 거두어 달라면서 올린 상소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는 영남 안에서 조금 논의가 좀 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해철령이 피해간 서원하고 해철령이 떨어진 서원하고 이렇게 사이가 조금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도 만 27명이 연명해서 이제 그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해철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소가 더 이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대원군 봉합 만인소입니다. 이 당시 이제 일제는 계속 침략해 들어오고, 영남 남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책사였던 기치를 계속 들었던 뭐예요? 대원군이 쫓겨나지 않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 봉합 만인소를 올렸는데, 이때는 정치적인 사건이 휘말려서 이 소도들이 거의 다 사형당한 일부 직전까지 갑니다. 그 당시 고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가 억지로 쫓겨낸 아버지를 다시 불러들이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어쨌든 근데 요걸 계기로 해서 영남에서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냐면, 일본과 서구를 뭘로요? 옳지 않음으로 정리해서 척사의 기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드는 이런 어떤 그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거는 우리 역사책에 제일 나오는 1881년 척사 만인소입니다. 요 만인소 운동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1880년에 그 중국의 일본 공사관이었던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 보면 조선은 어떻게 해요? 러시아하고 손을 끊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쓰니까 이쪽 지역에서 발끈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예수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하니까 이게 유교에 대한 어떤 핍박 이런 걸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880년에 여기 척사통문이 돌고 안동역에서 도회를 해서, 요거는 아마 정확하게는 짐작되지 않습니다만은 한 13,000명 정도가 아마 연명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1차, 2차, 3차까지 올라가는데 다 유배갑니다. 소도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종이 그래, 너 그 말 들을게라고 하는 이제 척사 유념이 내려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복제개혁 반대 만인소가 이제 1884년입니다. 44년이 아니고 1884년에 올라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유학에서 복제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단발을 한다든지 복제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우리 유학 전통에 대한 어떤 반발과 거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머리를 자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유학의 가장 중요한 효에 대한 어떤 핍박, 탄압이라고 봤던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떤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정 정도 복제개혁안이 내려오니까 막 상소를 올리고 준비하고 막 올라가다가 이게 복제개혁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없던 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소운동이 실제로 가다가 그냥 끝난 상소 운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인소 1884년 만인소는 현재 저기 옥산서원에 이 상소 원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상소는 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게 본문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요렇게 작은 걸로 한 90mm 쫙 갑니다. 여기는 연명했던 관직하고요, 또 사람 이름하고, 요 밑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뭐예요? 수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소문은 사서라고 해서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전체를 뺏깁니다. 그런 사람 이름도 뺏겨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옮겨 적었을까가 지금도, 이건 또 누가 옮겨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떻게 옮겨졌는가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 물어봐도 잘 모르겠답니다, 아직. 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 상소문을 보면, 요 써여진 상소를 우리가 이제 진하기를 100으로 치면 한 70 정도로 약간 묽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그 당시에 이제 한지를 이용해서 좀 복사하는 방법이 사용됐거나 뭐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 만인소는 조선시대 때 만여 명에 달하는 제야 지식인들의 연명상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어떤 그 공론과 그 다음에 올바른 의리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왕에게 올려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보다도요, 퇴계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만인소는 보면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론 전체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인소 밑에다 이름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리고 자기가 사인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문화사 하시는 분들은요, 중국에서만 10,000명 정도는 겁 없이 다 도륙했을 거랍니다. 이게 만인소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배경은 실제로 조선 왕실에서 그러한 비판을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그게 선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는 조선 전체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거 이제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장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게 중국도 있고 다 있었는데 조선이 달랐던 게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했던 게 그겁니다. 중국 같으면 이렇게 연명해서 올리는 상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봤을 거고 거기에 대해 특히 어떤 자기들끼리 의론을 모아서 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단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왕이 기가 좋든 안 좋든 그리고 듣고 싶든 듣기 싫든 어때요?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공로를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벌을 주지 않는 원칙들이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에 의해서 아무리 이런 기반이라 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의자의 어머니께서는 펑펑 웁니다. 아들이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좀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상소문에 자기 이름을 건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내가 여기 이름을 올리는 순간 어떤 불이익과 목숨의 위험이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연명한다는 것은 내 목숨도 이 이름 하나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름을 내가 내놓으려면 아무리 우리가 그 영남 유림의 어떤 그 네트워킹 잘 발달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학연과 지연으로 얽매여서 마치 내가 거기에 이름을 쓰지 않으면 소인으로 낙인 찍힌 한이 있어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이게 목숨에 걸린 일이 되면 어떨까요? 다른 문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는 만인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름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 어때요? 자기 목숨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논의는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목숨이 걸린 일을 같이 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면요, 제가 2소, 3소 올라갈 때쯤 보면 그 소청 내에서 약간의 의견 다툼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명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젊은 그 유생들하고 또 일정 정도 뭐예요? 관록을 가지고 좀 이게 받아들이기 위하고 또 예산 걱정도 해야 되는 장로들하고의 싸움에서 젊은 유생들이 한 끗도 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하고 그 논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민주적입니다. 물론 그 양반들 신분 안에서의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목숨을 걸고 나온 일 앞에서는 소두를 뽑고 그다음에 또 소두가 정해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 의사결정이 지어지는 이런 과정 자체가 대단히 합리적으로 운영됩니다. 상소 원문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쓴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요. 상소문 지을 사람에서 소본을 누군가는 쭉 씁니다.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가장 괜찮은 소본 하나 고르고 거기서 고쳐나가는 방식을 통해서 최종 청원문을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소두를 뽑는 과정도 이렇습니다. 3명의 소두를 어떻게 해요? 추첨받습니다. 이 추첨받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단자에 올려서 그 다음에 낙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낙점을 받은 사람을 소도로 선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발적이기 위해서는 이 상소운동 자체가 어때야 돼요? 모두가 동의할 만큼 올바른 명분이어야 되고요. 또 정당한 명분, 또 올바름을 향한 이상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야 되는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으로 지연된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뭐 책사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에 역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유교적 올바름을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네들은 동일한 방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한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의리와 명무에 따른 어떤 실천성을 이끌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 퇴계성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맥락이 뭐냐면 뭐예요? 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덕적 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심학에 대한 어떤 거 올바름에 대한 근거를 중심으로 자기 마음을 수양하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바로 뭘로 이어져야 돼요? 실천으로 이어지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철학입니다. 주의의 주작에 비해서 퇴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마음 수양의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마음 수양을 통해서 그 다음 바로 뭘로 이행돼야 돼요? 실천으로 이행되는 이 과정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이런 학문이 퇴계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옳다, 리가 옳다라고 생각되면 어떠한 왕명에 대해서도 거부하면서 그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라는 모습을 1792년 만인소에서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인소가 주로 영남 만인소로 많이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발행된 곳은 퇴계학과 실천 철학의 메카였던 영남을 중심으로 발행됩니다. 물론 제가 처도에 전제했습니다만은 기호에서는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남은 최소 200~300년 동안 계속 야당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기 의견들을 올바름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 개진하는 방법이 뭐예요? 자기의 실천하는 방법이 상소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진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수양을 자기 개인의 어떤 수양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회적 운동을 통해서 국가를 올바르게 바꾸어 보려고 했던 노력. 그게 바로 만인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선비들의 자기 수양을 통해 만드는 실천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저는 만인소 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유교적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 운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884년 만인소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으면 뭐예요? 바로 단발령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제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중앙정계를 차지하게 되고 조선은 거의 넘어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상소운동에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상소운동을 했던 실천 정신은 뭘로 이어질까요? 바로 무장운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의 철학적 기반이 만인소운동하고 같은 맥에서 이렇게 관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퇴계학에서 찾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어떤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이 뭐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었다는 점 우리가 좀 새겨보면 그 당시에 본인들이 퇴계학단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어떠한 실천을 하려고 했는지가 바로 이 만인소운동을 통해 좀 잘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